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HBM 수요 급증 속 들썩이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주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 고사양 반도체 HBM 관련 밸류체인에 속하는 프로브카드 제조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기업들의 주목이 되는 건지, 그리고 현 시점 주가 매력도는 어떤 기업이 가장 높을지 김선영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몇 개의 기업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전히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HBM 관련주가 그동안은 큰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였었는데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오면서 일종의 낙수 효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만 움직였었는데 4월부터 이른바 관련주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그런 게 포인트인데요. 특히 HBM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HBM 반도체 결함을 검사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올리는, 어차피 수율 싸움이기 때문에 수요를 높이는 필수 부품인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일단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로는 최근 상승률이 좀 괜찮은 마이크로 투 나노 그리고 이제 TSE가 있는데 두 기업 모두 각각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50.54% 그리고 33.93% 올랐습니다. 퍼센티지로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가 좀 있고요. 잘 아신 대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D램을 수직으로 보통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층수만큼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만큼 수율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글로벌 1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D램용 프로브 카드를 그동안 미국의 폼팩터나 아니면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으로부터 이제 조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었는데 지난달 29일이었죠. 마이크로투 나노가 SK하이닉스로부터 HBM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납품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솔브레인의 HBM용 그리고 TSE가 범용 D램용 프로브 카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제 주가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 과점에 맞서가지고 프로브카드 공급을 아무래도 좀 다원화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 부품에 좀 부담을 느껴서 이제 PNT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 HBM 관련해가지고 후공정 기업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혜 기간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중소형 기업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BM용 프로브 카드 관련주들 올해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죠. 아직 덜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기업, 로봇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연구를 중단하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플도 역시 자율주행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뗐죠. 팀까지 다 해체했는데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일 텐데 이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 남인호 소장이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 말씀드리기 전에 애플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전이죠. 2014년 애플이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프로젝트 타이탄입니다. 이게 뭐죠? 그 당시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이었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기차와 자율주행 우리가 같이 하겠다. 일타쌍피다. 우리는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아마 애플이니까 가능할 거야. 충분할 거야. 라고 했죠. 그러나 결국 10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하고 결국 내린 결론 뭡니까? 우리 그거 접는다. 그리고 이 애플이 선택한 건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집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런 버핏이 애플을 왜 팔았겠습니까? 야,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하고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애플은 이제 인공지능 쪽에 집중을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도 그동안 자율주행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자율주행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는 로봇이다라는 쪽에 귀착을 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수비입니다. 그렇죠. 이미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걸 해야 되는데 투자 전략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로 똑같습니다. 7수 8기
구도 7만 원대는 사고 8만 원대는 기다리고 매매하지 마시고 9만 원대 되면 팔라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립니다.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 2024년까지고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12만 원 상향 조정은 금년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로나 12만 원 가면 살지 팔지를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79,700원입니다. 또다시 야 이거 반도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시겠지만 절대로 한 달, 두 달 내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금년 말까지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9만 원 위에서 파실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외 거래에서 한 5% 넘게 급등했거든요. 오늘 흐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업 실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휴젤,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죠. 보툴렉스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오르며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상장 폐지 고려 관련 재공식 이안이기도 합니다. 휴젤 주가 전망 김성준 이사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1분기 매출액이 이제 743억으로 이제 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40억 정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랑은 큰 차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주로 이제 호주라든지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실적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가장 좀 주목할 점은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나왔었던 뉴스였는데요. 미국의 FDA에서 판매 승인을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올 연내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좀 기대가 그런 되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수출하는 시장이 이제 중국,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인데 이 세 군데를 모두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는 기업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휴젤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걸림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대웅제약도 메디텍스와 계속해서 소송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하고 로열티를 일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을 보더라도 나보타가 2019년에 이제 진출을 해서 최근까지 보면은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억 달러를 매출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톡스 역시도 또 이제 이런 소송전에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제 예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ITC 내부에 있는 스텝에 따르면은 그 의견을 낸 바로는 큰 혐의는 없다라는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소송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최종 판결은 10월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들은 이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휴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균주가 좀 서로 다르다, 염기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크게 영업에는 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냐라고 뭐 조심스럽게 뭐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보면은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미용기기, 특히 뭐 북미 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좀 K뷰티가 가파른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젤 역시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흐름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 말씀처럼 다음 달 10일에 톡신 관련한 ITC 무역위원회죠. 이 소송 예비 판결이 나오고 10월에 최종 판결 나온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휴젤의 장기적인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김 이사는 전해줬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 업계 이슈 다루겠습니다. 어제 대장주인 클래시스와 함께 APR, 원텍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호실적 기대에 영향을 받은 건데 미용 의료기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뻐지고 이제 젊어 보이기 위한 욕망들은 이제 남녀노소 중에 소를 빼놓고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요. 글로벌 각국의 각 나라 분들도 다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소도 강한 것 같은데. 아, 소도 강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작년에도 좋았어요. 작년에도 좋고
실적이 뒷받침됐고 성장성이라는 모멘텀도 계속 가지고 갔고 그래서 작년 초부터 뭐 두세 배 오른 종목들이 좀 꽤 됐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올 초까지는 좀 주가가 조정해졌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의 부분이 좀 나선 투자자가 있었고 그다음 1분기에 좀 전통적 비수기입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미용 의료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모드가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런 여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한 2월 말, 한 3월 초중순까지 좀 조정을 줬는데 3월 말을 기점으로 반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3월 수출입 데이터가 레코드 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는 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를 기화로 또 한 번의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재부각되는 시점이 맥이 다 떨어지는 시점이 그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이쪽 기업들은 범의료기기를 통과해서 상당히 이쪽에서는 상당히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는데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병원들의 대형 거점 병원들을 우리나라 장비를 이제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장비에 따른 수반되는 소모성 매출을 수익성으로 발판을 하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성공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으면 해외 쪽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매출 점프업, 장비 매출의 점프업, 그다음에 소모성 제품의 수익성 견인 이렇게 성장성과 매출액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어떤 성공 방정식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제품, 그다음에 리뉴얼 제품 이런 걸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영업이익도 높아요. 소모성 제품 이런 것들이 그래서 50% 보통 넘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또 모멘텀이 있는 게 M&A에 눈독을 들이는 사모펀드들이 많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대주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쪽 기업들은 이제 수출 라인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성장에 대한 효과를 볼 것 같고 또 환율에 대한 효과도 더불어서 같이 볼 것 같다. 이 부분 또 하나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성수기에 또 돌입합니다.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2분기, 4분기는 해외양 장비양 매출도 역시 성수기다. 근데 요번에 클래시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클래시스 실적 발표 나왔는데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동기 대비해도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기업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것들로 볼 때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는 좀 좋게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탑픽 종목은 짧게 제시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스, 원택 다 좋습니다. 네. 예. 근데 클래시스가 일단 재정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뭐 게임주들 펄어비스도 컴투스도 실적 발표를 예고했는데 NC소프트는 1분기 영업이익 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셀트리온, 넷마블 그리고 LG전자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하나증권은 한온시스템 목표가를 6,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CS윈드, 신한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 목표가를 각각 7만 원씩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 이 중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상인증권은 셀트리온 목표가를 기존의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실적 불확실성 해소 하반기 기대라는 리포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상상인증권은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특히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3분기 출시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5개의 대형 바이오시밀러를 순차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은 어제 실적을 발표한 넷마블과 관련해 매출 하락에도 비용 통제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출시한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실적 추정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3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며 나 혼자만 레벨업 이후 신작 모멘텀은 부족하다며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KB증권은 LG전자 목표가를 높여 잡았는데요. 2분기 가전과 전장 부문 매출 확대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추세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진단했고요. 여기에 B2B, 즉 기업 간 매출 확대 또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5월은 매도가 아닌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한온시스템입니다. 하나증권은 한온시스템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외형 성장으로 1분기 수익성이 의미 있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변경을 위한 유상증자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자 금액 중 2천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도 1분기 말 3.7조 원 규모의 순차입금과 상승한 이자율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의 절반을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7,200원에서 6,5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이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배당 생활, 선진국에선 흔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 코스피 기업들이 일본 니케이 기업들보다 각종 배당 정책에서 크게 뒤처진다라는 글로벌 분석 기관들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원한다면 이 배당 관행부터 손을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 자, 김선영 대표님이 여기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너무 공감되는 글로벌 분석기관의 내용이 나와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한국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보고서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와 하고 보지 않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하는데 내용 글 하나하나 제가 반박할 만한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뭐였냐면은 글로벌 표준에 뒤처진 한국 배당 관행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지난 2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페널티가 없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다라는 이런 내용에 누군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가장 세련된 페널티는 피어 프레셔를 통한 자발적 변화 유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련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죠. 그의 생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할 말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S&P 글로벌의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몇 개만 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로 예측 가능성인데 올해 4월 기준으로 코스피 200기업 중에 55%에 해당하는 110개 기업만이 명확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니케이 225는 76%인 170개사고요. 그리고 연중 배당 횟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의 불과 8%만이 중간 배당, 분기 배당 7% 합쳐서 15%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일본 기업 이에 반해서 88% 기업이 중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면서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꾸준히 배당을 늘려감으로써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도 2014년부터 니케이 225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배당금을 깎지 않은 기업 수는 44%고요. 그리고 1회 25%, 그리고 2회 12%, 합하면 81%의 기업이 거의 배당을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피 200기업은 18%인 35개사만이 그랬고 3회 이상 줄인 기업은 39%, 78개사, 그리고 아예 배당이 없었던 기업도 11%나 됩니다. 22개사가 되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기업들의 이 실적 차이, 이익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스피 200과 니케이 225의 ROE 차이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배당을 고쳐야 됩니다. 배당만 잘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더하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거 진짜 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우실 그런 결과를 얻으시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급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 지금껏 충분히 보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대주주의 양도세 가지고 연말 되면 이제 휘청휘청하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만약 이거 진짜 도입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 한번 좀 수정하신 다음에 좀 느긋하게 천천히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법을 고치지 않으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분기 배당 이게 기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실적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통합한 이후 발표한 첫 분기 실적인데 분기 최초로 7천억 원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었죠. 영업이익은 감소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했죠. 양사가 합병됐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아마 다음 달이죠. 6월 말까지는 마지막으로 합병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봅니다. 1번, 정말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음 달까지 3사가 합병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분산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룹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게 성공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요, 약 41조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약 4조 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45조죠. 45조가 되면은 당연히 코스피에 있을 거니까 지금 넘버 7이거든요. 7등인데 6등이 누구냐면 기아입니다. 기아가 지금 44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달 말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되면은 45조가 되면서 시총 6위가 됩니다. 시총 7위, 6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는 천양지차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이오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먼저 삽니까?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셀트리온입니다. 무슨 소리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요,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이 종목 싫어.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셀트리온의 시총이 더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파워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고가는 35만 원입니다. 저가는 13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8만 원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저점은 지나갔다 이 얘기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저 같으면 셀트리온은 18만 원대 사겠습니다. 18, 4, 22도, 즉 18만 원대부터는 셀트리온을 사가지고 22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셀트리온을 이익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출은 분기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또 이제 합병 과정에서 비용이 드니까 많이 감소를 한 게 사실인데 향후 좀 주가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도 실적인데요. 풍력주 CS윈드가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분기 9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미국의 최대 규모 육상 풍력 타워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사실 풍력주 반등을 위한 조건들 아직은 좀 충분히 조성된 게 아닙니까, 김성준 이사님? 일단 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1분기 영업 적자가 이제 95억이어서 작년 4분기여서 이제 2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영업이 컨센서스가 39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의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한 부분들인데요. 근데 또 이례적으로 내 매출액은 오히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0% 급증을 했는데 이것이 컨센서스보다 28%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좋았는데 이익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베트남이랑 포르투갈에서 신규 법인이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생산 초기에는 좀 비용이 좀 많이 좀 들긴 하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또 작년에 덴마크 블리트라는 하부 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온기로 매출이 반영이 돼서 매출의 상승의 원인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워낙에 풍력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 여파로 이제 프로젝트가 지연됐었고 이런 것들이 연초에 다시 일부 좀 재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재개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발전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면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수익성이 되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납품에 있었던 이런 하부 구조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도 같이 동반해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더 이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이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협상이 이제 2분기 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완결이 돼서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이익의 변화는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미국이요? 그렇죠. 예, 미국의 그 물가 안정 같은 것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면은 최소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는 없고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좀 앞당기 좀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제 뭐 시간 내에서 5%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약세를 이용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또 CPI까지 확인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또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CS윈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류민수 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증시가 복원된 이유가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와. 전형적인 배드 뉴스 이제 굿이죠, 증시에서. 그런 부분에 맞물리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이 고용을 상당히 또 중요시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에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15일 있을 CPI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은 일단 주거비 등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복원의 힘이 조금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두 번째는 이제 영란은행 관련은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그다음에 그 JYP하고 실적 발표가 몇 개 하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터주가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2분기 말부터 하반기 때까지 이제 신인 컴백하고 신인들이 데뷔하고 대형 아티스트 이런 부분이 복귀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가 기대된다, 엔터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주에서 NC소프트와 펄어비스는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괜찮은데, 사실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는 높지 않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화장품 쪽 좋지 않습니까? 실적은 좋을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시장 컨센 대비 어떻게 나올까? 일단 컨센 대비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T가 이제 자사주 소각 결정했는데 24일 소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거죠. 주주가치 제고하고 주주 환원 정책, 최근에 어떤 트렌드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속이들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네요. KT는 1분기 영업이익이 5,0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뱅크 연내 상장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 컨콜 내용과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펄어비스는 실적이 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신작 붉은 사막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이에 따른 좀 실망감과 더불어서 오늘 주가의 하방 압력을 더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